자, 이제 우리 기라성 같은 패널 쌤들 앞에 계시는데 좀 주제가 좀 많습니다만은 우리 김영우 쌤 벌써 마이크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저 고선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예전에 저희 병원 오셔서 한번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뒷부분을 오늘 강의해 주셔가지고 뭔가 오늘 완성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파트인데요. 하나는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는 그 스트레스 이미징만 얻어도 될 것 같다. 카디악 퍼퓨전 CT 할 때. 근데 이제 선생님 프로토콜 보면 퍼퓨전 이미징 하고 그다음에 레스팅도 찍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스케미아 트라이에서도 보면 이스케미아 테스트 하기 전에 레스팅에서 너무 심한 병변이 있으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방법을 레스팅을 하고 스트레스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FFR 칠 때 IV 아데노신을 쓸 때 조금 하이퍼레미아가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조금 약을 증량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CT 찍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이퍼레미아를 담보를 하고 검사를 시작하시는지 두 가지가. 네, 감사합니다. 저희 CT 퍼퓨전 프로토콜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찍고 레스트를 갈 건지 아니면 레스트하고 스트레스를 갈 건지에 대한 게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프로토콜을 아주 단순화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의뢰를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보고 이 환자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환자는 동의서를 받고 약을 다 재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스트레스하고 레스트를 가는 게 맞고 그거는 임상 교수님들께서 보시고 판단해서 환자 정해주시면 될 것 같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말씀한 것처럼 아데노신 약물 부하 검사는 모든 저희가 넌 인베이시브 이미징 테스트에 똑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3분 내지 4분에서 느껴지는데 이제 하트레이트 변화가 저희가 나타났어요. 하트레이트가 한 20%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환자들은 올라가지 않는 환자들이 있고 거의 변화가 없는 환자들 그리고 또 카디악 펑션이 좋지 않은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물론 좋은 영상만 보여드렸지만 막상 찍고 나면 퍼퓨전의 영상이 너무 좋지 않아서 판독이 불가하거나 스트레스와 레스트 간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영상학과 교수님 뵐 기회가 많지 않아서요. 그 FFR CT의 경제성에 대해서 포캐스트 트라이얼 같은 데는 다 페일한 결과를 보여줬고 최근에 영국에서는 FFR CT 효용성이 약간 의구심 보이는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 좀 듣고 싶습니다. FFR CT는 영상학과 입장에서는 그냥 CT 영상, 루틴 CT 코로나 엔지오그래피를 가지고 펑셔널 인포메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게 사실인데 아직까지 영상학과의 많은 분들조차 특히 우리 카디올로지 선생님들조차도 믿기가 어려운 거죠. 하이퍼레미아를 시키지도 않고 또 여러 가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미 15년 전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후진 영상, 16 for Slice CT 같은 영상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칼슘이라든지 모션 아티팩트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플로라는 회사가 독점적인 걸로 내서 보니까 굉장히 일부에서는 굉장히 아주 유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께서 믿지 않고 있고 최근에 그 관련돼서 그 연구자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했더니 그분은 영국에서 나온 데이터는 셀렉션 바이어스야 딱 이렇게 또 자기가 방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특히 카디올로지 선생님들이 많이 관여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마저 말씀드리면 CTFFR은 미국에서만 거의 사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보험으로 워낙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부에서만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도 이제 퍼퓨전 CT를 열심히 좀 찍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알았습니다. 스트레스 찍고 레스팅 찍어서 그런 것 같은데 레스팅의 코로네리 아테리 이미지가 일반 코로네리 CT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컨트라스트 2번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좀 개선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목적이 뭐냐는 건데요. 퍼퓨전 CT를 찍는 목적은 일단은 퍼퓨전의 메인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코로나 아테리를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봐줘야 돼서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환자에게 아데노신 약물 들어가고 또 조영제를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테미네이션이 된 거죠, 영상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능하다면 좀 오래 기다려주는 게 좋은데 CT 장비를 채워놓고 10분, 15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지금 나와 있는 최상의 장비를 쓰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에 강의 세 개 케이스 쫙 보여주셨잖아요, 선생님. 네. 선생님 CT 결과하고 엔지오 결과 정확히 일치하는 네.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엔지오를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안 해도 되는 환자들은 근데 이거 확인하려고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 저희가 여기 우리 안성균 교수님 나와 계시고 저희 쪽에 하는데요. 일단 임상에서 이제 찍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상에서 환자를 처음 보시면서 이제 이 환자는 CT 퍼퓨전을 같이 이제 찍어야 되는 환자가 있겠다고 내려오시면 저희가 CT 퍼퓨전하고 코로나 아테리를 같이 찍어서 이제 올려드리면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인터벤션 카디올로지스트가 결정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인터벤션을 먼저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인터벤션 하시고 세컨더리로 이 환자에서 애매모호한 non-corporal 리전인 경우에 스트레스 퍼퓨전을 찍어서 이제 그걸 도움이 되는 걸 맞춰보는 걸로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민 선생님.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주제이고 그 고성민 선생님 뭐 시빅스 이렇게 학회 통해서 심장과 카드레드의 그 국내 선구자로 되게 감사하고 그전엔 자리가 활동이 더 잘 활발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좀 선생님 말씀대로 저기 CT 참 좋은 강의 들었는데 아데노신으로 이제 그 프로토콜이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론상으로는 하트레이트 베리어블리티 좀 이렇게 크게 줘가지고 예측치 못하게 갑자기 이래서 환자가 이제 엔지오그래피 없이 어떤 그런 약의 노출 없이 이제 CT실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좀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 그런 데 경험 있으신 거 있는지 하고요. 문제. 아데노신 그 인퓨전 하게 되면은 환자에 대한 사이드라든지 예, 하트레이트가 뭐 변화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위험한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 하고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T 퍼퓨전의 이미지 퀄리티 즉 얼마만큼 하이퍼레미아가 유도가 됐느냐가 된 거서 저희로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부에서는 환자가 흉통을 느끼거나 아니면 하트레이트 변화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하트레이트 얼마만큼 변화에 따라서 다이너스 애큐리시가 달라진다. 하이퍼레미아 정도가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하이퍼레미아를 충분히 일으키고 싶지만 레디올로지 입장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 무슨 카디올로지스트가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로서는 하트레이트 변화이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1000개 정도 검사를 했고 이전 병원에서는 MRI도 한 1000개 정도 했는데 그다지 아마 그런 환자를 보내주셔서 그런지 아데노신 사이드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고성민 다른 분들 교수님께는 질문 금지 개인적으로 예, 물어주세요. 다른 근데 사진. 다시는 안 오십니다. 그러면. 그러면 인산발도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질문 코멘트 부탁. 예, 알겠습니다. 그 시비어 칼시파이드 리전하고요. 포스트 스텐 환자에서 좀 CT 퍼퓨전에 임상적인 의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벌러너블 네 분 모두 강의가 정말 졸린 시간인데 하나도 졸리지 않고 눈이 번쩍 띄게 하는 아주 훌륭한 강의였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벌러너블 플락이랑 관련돼서 저희가 그 보통 임상가들이 가장 조금 고민하는 게 이제 FFR 보더라인 존일 때 0.80에서 0.85 사이인데 인트라 코로나 이미징에서 벌러너블 플렉이 있을 때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벌러너블 플렉의 그 하이 리스크 플렉 캐릭터리스틱스 중에서 그 퀀터테이티브 캐릭터리스틱스가 있고 퀄리테이티브 캐릭터리스틱스가 있는데 강도현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루멘 스테노시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환자들에서 FFR 값이 0.8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0.82, 0.83 뭐 이렇게 보더라인 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여러 가지 캐릭터리스틱 중에서 어떤 그 컴포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이아메트 스테노시스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제 그 FFR 보고 이미지 아이브스 보고 디퍼했던 환자를 쭉 분석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뭐 멀티 베리어블 해서 이제 이벤트를 예측할 수 있는 걸 찾아보면은 사실 다이아메트 스테노시스가 1번이고요. 나머지는 사실 다이아메트 스테노시스를 이제
그 카테고리컬이 아닌 컨티뉴어스로 하면 거의 사라지는 정도의 아주 강력한 파워를 보여서 DS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MLA나 MLD 아닌가요? 강순진 선생님 논문도 그런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아닌가요? NGO 상에서 다이아메트 스테노시스 다이아메트 이야기. 스테노시스가 아니라 같은 거죠. 예. NGO 상에서 이야기. 예. 근데 아니, NGO 상에서의 MLD가 DS가 약간 더 잘 맞지 않나요? 저가 분석 그거 했을 때는 엔지오그래피컬리 DS가 되게 강했습니다. 이게 MLD보다 MLA보다 MLD가 아니 MLA 말고 MLD 그냥 요? NGO로만 봤을 때 MLA보다 DS가 되게 강한 경향을 보이는 게 아마도 이제 뱃셀 사이즈도 같이 고려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작은 뱃셀의 경우에 MLA는 작지만 플락버든이 적기 때문에 이벤트가 잘 안 생기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이게 데이터가 흐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님 뭐 네, 저도 많이 경험은 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아이브스 연구에서는 다이아메트 스테노시스 빼고 그냥 아이브스 파라메터만 넣고 돌리는 게 깔끔합니다. 플락 볼륨이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플락 볼륨하고 캐릭터리스를 이렇게 뭉텅거려서 동시에 중복이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지 중복이 있느냐를 아마 그런 게 추세인 것 같아요. 아 예. 프리벤트 연구가 이제 퀀터터티브 애널리시스 기준에 뿐만 아니라 이제 퀄리터티브를 추가한 게 아주 이제 독창적이었던 연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에 4개를 중에 2개를 고르는데 또 혼용이 돼 있잖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성공한 이제 디시전 메이킹의 인트라베스큘러 이미징을 쓴 연구 2가지가 이제 그 플레이버하고 이제 OCT는 이제 포르자 연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컷오프 기준은 좀 더 퀀터터티브 애널리시스 기준이 좀 더 이제 어그레시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프리벤트가 성공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미지 가이드 이 크라이테리아를 좀 정한다고 보면 선생님 생각에는 어떤 기준을 정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임박고가 아마 다 있어서 강동현 선생님 대답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벤트 트라이얼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나와야 그 다음에 아마 세부 분석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추원호 쌤 하나 여쭤볼까요? 아까 그 딜티아젬 굉장히 디서포인트했다는 부분이 있던데 실제 또 이게 베주스 바스틱 보면 딜티아젬이 그 한 세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또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저희들이 다 이렇게 그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걸로 받아들여야 될지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실망을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사실 딜티아젠 관련된 데이터를 처음 봤습니다. 저는 다 조금만 데이터들 뭐 이렇게 그런 거 같이 RCT를 해가지고 다시 환자를 다시 끌고 가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한 건 처음 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보셨던 데이터들은 다 물어보고 좋아졌냐밖에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그래서 저는 좀 실망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엔지나에서는 그냥 에피카디얼 베슬이 있을 때는 사실 이게 뭐 하트레이트 떨어뜨리는 게 결국 최고다. 그래서 베타 블로커 뭐가 좋지만 왠지 뭐 이런 디스펑션이나 스페즘 이런 쪽에는 딜티아즘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아마 저도 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강수인 선생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 아까 퀀터테이티브 어널리시스, 퀄리테이티브 어널리시스 나와서 그런데 이게 더 발전을 하면 퀄리테이티브 어널리시스도 뭐 계획이 좀 있으신지 하고 아까 시간이 짧게 걸린다고 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탁 아이부스 하고 돌았으면 다 되는 건지 그래도 캐스랩에서 이렇게 한 또 5분 동안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얼마나 네. 맨 처음에 하신 질문이 뭐였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퀄리티티브 어널리시스도 어테뉴에이티드 플렉에 정량적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전체 그 혈관 세그먼트에서 이제 그 양을 분석하는 그거는 이미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칼슘도 퀀티피케이션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틱바를 아이부스로 OCT를 이제 골드 스탠다드로 했을 때 그거를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일단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면은 둘 다 그러니까 다양한 지표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강수진 선생님 하나만.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은 지금 이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세그멘테이션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되게 컴퓨팅이 약한 그런 이제 저희가 그걸 사용해서 하니까 이게 뭐 막 60초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경량화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세그멘테이션이 빨리 처리가 될 것이고 아마 엔지니어들의 얘기로는 뭐 수초 내에 될 거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표 계산하는 건 너무 빨라서요. 이게 사실 세그멘테이션 된 거 그 마스터 이미지를 가지고 넣어서 보는 건 1초 만에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세그멘테이션 오토로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OFR, UFR 하는 뭐 이런 장비들의 기반이 되는데요. 중국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미 이제 상용화가 좀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유넷 기반의 아마 이 CNN으로 학습을 한 걸 텐데 선생님 벌써 이제 어텐션 그 구글에서 나온 GPT 기반의 어텐션 기술까지도 접목을 시켰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학습시킨 볼륨들이 많아봤자 몇백 개 정도밖에 이 네이버 때문에 안 될 텐데요. 이런 정도의 학습량 가지고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로 뭐 라지 볼륨을 하려면 결국에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기법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이후에 좀 믿을만한 건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뭐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낌상으로는 진짜 데피니트하게 한 10만 개 된다.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 들어와도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제한된 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거를 이제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마다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거는 몇백 개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되게 많은 수가 들어가야 된다고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N수가 사실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진짜 좀 제가 느낌이 이제 좀 많이 좀 약간 달라지는 느낌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되게 쉬워지는 게 에디트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블을 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더 나아가서 거의 에디팅할 게 없을 정도의 좋은 그게 되면은 데이터를 만들죠. 계속 제너레이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언스퍼바이즈는 이제 사실 엔지니어 영역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고 핫 이슈지만 실제 제가 그걸 적용해서 잘 된 거는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수님 지금 그 완성하시면 어떻게 상용하실 계획은? 그 제가 처음에는 재미로 해가지고 7년 전에 시작할 때는 진짜 연구 논문만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제 최근에 드는 생각이 되게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처음부터 어떤 상용화 사업화를 타겟으로 해서 이걸 시작했어야 되는데 정말 생각 없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누군가가 상용화 하겠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 수가 문제 모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렇게 막 올인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문제는 이거를 갖다 다 이렇게 해갖고 연구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화가 돼야 승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태라 이거를 결국은 연구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사업화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갖게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화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뒤늦은 깨달음이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이승원 선생님 짧게 코멘트 질문. 네. 네, 저는 그냥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까 추노 선생님이 DTRGM 쓰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셨다고 했는데 저 허승호 선생님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미노카 연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스파스틱 VSA 타입으로 나온 사람은 DTRGM 쓰고 저희가 펫을 6개월 있다 팔로우를 하거든요. 그러면 코로나리 플로우가 일부 환자에서는 현저히 증가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데이터가 모이면은 아마 만족스러워 하실 만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분 연자 선생님들 강의 너무 잘 들었고 활발한 디스커션까지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번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